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성적인 시선을 가지고 아주 자리를 꽉 메우고 있어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그 구례라는 곳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 너무 사랑하고 지금 군수님하고 여기 오는데 황매천 선생이 여기 와서 그 공부하시고 제자를 가르치던 구안실, 그때 그 얼마나 세상이 험했으면 시골에 와서 혼자 공부하시면서도 죄스러워 가지고 내가 구차스럽게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 그래서 구안실이요, 그게. 예. 그 구안실이라는 거를 다시 공사를 하는데 그 현판을 좀 글씨를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기꺼이 그거를 한번 멋있게 써보겠다고 그랬습니다. 황매천 선생이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구례뿐이죠. 근데 이분이 여기 앉아서 구한말에 이 구석에 수저 박혀가지고 어떻게 그 조선 말기에 그런 야사들을 매천야록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는지, 그때 신문도 없었고 이 방송도 없는데 시골에서 그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매일매일 쓰다시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천야록 같은 거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 이 구례라는 곳이 이게 보통 곳이 아니구나. 그만큼 정보가 소통되는 어떤 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양반이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거는. 그래서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국가를 걱정하시면서 그냥 망해가는 국가의 역사를 쓴다고 쓰셨는데, 시골에 와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도 학자로서 살다 보면은 무슨 이런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써달라고 그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경문도 쓰고 뭐 하는데, 이 구한말의 창평에 고광순이라고 하는 분이 그 어떤 분이냐면은 임난 때, 임진왜란 때 그 호남의병의 아주 대표적인 그 고경명 선생의 직계 후손인데, 아주 장손 직계, 그러니까 종손이죠, 종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의병을 해가지고 그 연곡사로 몰렸어요. 여기 연곡사 아시잖아요. 연곡사로 몰렸을 때에 이 양반이 그때는 구안실 쪽에 있지 않고 여기 매월원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 계셨는데 거기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의병을 하는데 경문을 하나 써달라. 고광순 정도면은 뭐 충분히 그거 쓸 수가 있죠. 그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의 문장가로서 휘날린 그 매천이 마침 계시니까 써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황매천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언뜻 적으면 내가 써드리겠다 이렇게 쾌히 얘기를 못하고, 그게 이제 지식인들의 병이죠, 일종의.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의병인데 황매천은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광순 선생이 속으로 돌아서면서 예이씨 양놈 새끼 그랬을 거 아니야.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죠. 내가 말을 좀 막해서 죄송합니다만 리얼하게 그런 분위기로 갔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는 일본 외병들한테 아주 처참하게 거기서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 이 양반은 앉아서 황매천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는 그 양반이 그야말로 떠나가자마자 후회가 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빨리 써드리도 저기 그거 할 건데 이럴 수 있냐. 그러고 경문을 썼어요. 빨리빨리 써야지. 그러고 써서 뒤따라 갔더니 뭐 다 잿더미가 되고 고광순 선생은 시체로 쓰러져 있는 거라. 그 연곡사 이제 거기에. 그래서 이 양반이 거기다 무덤을 손수 만들고 쓴 시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 내가 이 지식인이라는 게 과연 뭔 짝에 이 지식이라는 게 과연 뭔 짝에 쓸 것인가? 어? 아주 그 상심을 해가지고 돌아오셨는데 몇 년 있다가 이제 합방이 되니까는 결국은 그 일도 마음에 걸리셨고 자결을 하시죠. 곡기를 끊고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창평고시 그 종선은 떳떳하게 싸우다 죽었는데 이 나라가 망한 판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때도 지식인이라는 게 한심스러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거를 읽으면서 정말 지식인이라는 게 그 사회적으로 역할을 못하면 그게 과연 지식인인가. 그런 저도 반성이 아주 평생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를 달려갔을 때 같이 간 사람이 있었어요. 구례 사람인데 박태현이라고 거기 가서 같이 이제 초분을 만들어서 우선 고강준 선생을 이렇게 묻고 그랬는데 박태현이라고 있었는데 그 박태현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문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로는 제일 먼저라고 말할 수 있는 호양학교라는 걸 세워요. 호라는 게 이 호로병 호자인데 그게 옛날에 그 지리산을 방호산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호로병 모양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그 방호산 지리산의 남쪽들에 있다 그래서 그게 호양 남쪽에. 그래서 그 호양 학교가 1908년에 만들어지는데 거기 또 초대 교장을 합니다. 박태현 선생이. 그러고서 이제 1919년에 엄청난 여기서 3.1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20년에 그 학교가 폐교가 돼요. 폐교가 돼가지고 광의 소학교로 됐다가 그게 방광국민학교로 된 거예요. 방광국민학교라고 어렸을 때 아마 여기 들어보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학교의 그 멤버들이 이 지역에 신간회를 조직해요. 1927년에 신간회를 조직하고 비밀결사 항일단체를 금난회라고 금난회랑을 만들어 가지고 일제 말기에는 이 사람들이 입산을 해서 항쟁을 합니다. 그 빨치산 이전에 일제 말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자마자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건준이라는 게 그 누구지 그 여운형 선생이 건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8월 16일 날 휘문학교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하죠. 그래서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라가 비었으니까 지금 일본 놈들은 패망해가지고 물러났고 여기에 지금 아무 주체가 없으니까 해방의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각 지역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라. 그러고서 휘문학교에서 하는 유명한 연설이 있죠. 그때에 지방 최초로 8월 17일 날 1945년 8월 17일 날 지방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게 구례 건준이요. 그러니까는 내가 구례 역사를 다 가르쳐 드리네. 그 구례가 그렇게 해서 지방 최초로 만들어지는데 그 구례 건준 위원장이 황위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황매천 선생의 차남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그 건준의 총무가 박준동인데 이 박준동이 바로 그 처음에 달려갔던 박태현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구례면 구례 동네라는 게 이게 예를 들면 뭐 그 송만갑이가 나왔다. 그런 말이야. 송만갑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 대대로 국창이에요, 그게. 그 송만갑이 노래를 잘 불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서부터 그 집안이 다 그런 내력이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간이 태어난다는 게 그게 다
당대에 안 이루어져 인물이. 나도 당대에 이루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증조부로부터 우리 어머니의 교육을 거쳐서 내가 온 거지 이게 쌓여서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고 가정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그 가정의 분위기에서 사람이 저절로 크는 거거든. 이 집안 분위기로 그냥 사람들은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구례라는 데가 그런 전통이 있었던 데고 그러기 때문에 이놈의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이 황당한 사건의 희생자가 제일 많이 난 동네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의식이 앞서가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야. 왜 그렇게 우리 여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역사를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죠? 내가 이 구례 사람들에게 감복을 하는 게 나도 몰랐어요. 근데 난 한문을 하니까는 연국산 한번 놀러 갔다가 그 영국사 보니까 그 비가 있더란 말이에요. 고광순 선생의 순절비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1907년에 돌아가신 고광순 그 의병장, 그 누가 알겠어요 지금 해방 후에. 근데 이거 고광순 순절비를 보니까 1958년 무술 2월 초순에 광산김씨, 나하고 동시요, 우리 집안 사람인데, 광산김씨 문옥이가 짓고 김규태가 쓰고 구례군민 일동이 세우다 그렇게 써 있어요. 구례군민 일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광순 선생의 그 업적을 일제로 가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6.25가 지난 후에 구례 군민들이 그 돌 하나 그 비석 하나 세우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고광순 선생이 그것도 구례 사람도 아니고 창평 사람 아니에요. 그 창평에 그 종가가 지금도 있거든요. 내가 가봤지만은 그런 거를 구례 사람들은 그거를 구례 군민 전체가 일동이 돈을 성금을 해가지고 고광순 순절비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구례 선비들이 생각하기를 공께서 순절하신 이곳 이 흙과 돌이 아직도 공의 영혼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으니 어찌 표지 하나 없을까 보냐. 돈을 모아 큰 돌을 하나 다듬었다. 족손 두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며 나에게 공의 사적을 써달라고 부탁하여라. 오호라 천만년을 지나도 웅장한 저 지리산은 무너지지 않는다. 저 우뚝 솟은 충이와 절개는 또 이산과 더불어 영원히 우뚝 서리라. 구례 군민 일동 세우다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구례 사람들 이 격조가 어디 가도 난 이런 비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공비소탕이니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직사게 그냥 두드려 맞은 지리산 입수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그 피아골이니 뭐 맨 이런 것들로 얼룩진 이 동네에서 자기들을 비는 못 세워도 고광순의 순절비를 세우는 구례 사람들.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동네 내 사람이 아니라 이 보편주의적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가치를 보편주의, 우리 동네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고광순 선생에 대한 그런 자세를 보면서 제가 참 그 비석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다가 제가 아주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내 책이 가장 최초로 정확하게 사회적으로 여순 반란이라는 말을 여순 민중항쟁이라는 말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떳떳하게 여순 민중항쟁이라는 말을 쓰실 수 있는데 아직도 좀 불안해요. 왜냐면 난 이런 거를 쓸 때만 해도 나는 자유로운 사상가라서 아무도 타치 안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나를 고소한 거예요. 그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그래서 나를 걸었는데 1심에서는 일단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근데 그랬으면 점잖게 물러나야 되는데
또 집요하게 달려드니까 잘못하면 대법원까지 가는 거야 내가. 그럼 몇 년 인생이 망가지는 거라. 여기 매달려가지고. 근데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아주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돼. 이게 뭔 짓이 우리 역사에 일어난 건지 그걸 큰 그림을 그려야지. 그냥 자질구레한 거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큰 그림이 안 들어와요. 근데 19세기 말기, 19세기 후반에 동학 같은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전라도 이 지역이라는 건 또 더군다나 이 동학에 가담해서 그 또 피해를 본 사람도 많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일제라고 하는 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36년이라는 게 사실은 최초가 아니죠. 사실은 임진왜란을 우리가 외란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일본 식민지를 우리가 저 일제 식민지를 36년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란이 아니고 임진왜란이 아니고 사실 그게 7년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얼마나 혹독하게 우리가 임진왜란에 우리 민족이 당했는지. 그러면 사실은 일본 놈들이 결국은 임진왜란 때 물러났지만은 물러나면서 내가 이 새끼들아 또 안 오나 봐라.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걸 아주 거시적으로 보셔야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 때는 호되게 이놈들이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지. 누구야?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이놈들이 너무 호되게 당했거든. 너무도 호되게 당했었는데 이 이순신이라는 분은 참 놀라운 분이죠. 그야말로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야말로 수군절도사로 여기 와가지고 좌수영 뭐 우수영 여기 다 돌아다니면서 점검해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 다 와서 일본이 와서 우리 침략 안 한다고 와서 다 그 사절단들이 가서 보고를 다 걱정 없다고 그렇게 하는 판인데 더군다나 시골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죽으라고 내일 방금 쳐들어올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함선 그 싸운 전함을 준비를 하고 또 화약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그게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근데 그 국가에서 보조해줬나? 없지. 그 대포니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이순신은 내가 하도 그 이승만에 짓눌려가지고 말마다 내가 혼나와.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 그야말로 그 어마어마한 그 일본의 함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뭐 500대, 이 600대가 와도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진용을 그 전날 그 모든 실험을 끝냈어요. 일본 군대가 저 부산 앞바다에 도착할 때까지 벌써 이 어마어마한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나는 진짜 그거는 우리 역사의 기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일본 사람들이 러일 전쟁이라는 거 하잖아요. 1904년인가 그때 러일 전쟁을 하면서 일본 함대가 러시아 함대를 무너뜨리러 갈 때 통영 앞에서 갑판에서 딱 이순신 장군한테 제사를 지내고 가요.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순신은 일본 역사에서 가셔가. 일본 사람들이랑은 자기보다 진짜 센 놈한테 다 감이거든. 근데 그만큼 이순신은 사실은 그 아주 그 신비로운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일본 함대가 아이가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아무리 동네에 그 400척이 도착해가지고 여기 동네를 그냥 한번 그 다음날 함락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군데 나눠줘가지고 서울을 함락해서 이 사람 도망가고 이러다가 하지만 일로 아무리 들어가봐야 소용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약탈하고 이런 거 아니면 보급이 충분할 수가 없죠.
대부대가. 그러니까 모든 이거는 이 군대가 저기 하려면 여기서 대로로 이걸 수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본은. 치중제들이라는 게 이런 게 다 이렇게 한대. 여기를 이순신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여기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 여기 간 놈들이 다 이게 맹목 쓰는 거예요. 이건 이순신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놈들은 쥐안에든 뭐 이게 힘 못 쓰는 거예요. 결국은 퇴각하고 마는데, 제일 마지막에 사실은 이 노량해전이라는 데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예. 그 전에 이놈들이 도저히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이 호남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승산이 없다, 이 전쟁에서. 그렇게 되니까는 이순신한테 이 자기들 첩자를 보내가지고 정보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 첩자들의 정보 가지고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조가 저놈이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런다, 싸우려고 그러지 않는다, 저 반역도다 이래가지고 불러다가 고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순신이 완전히 그냥 아주 걸레 쪽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고문을 2번이나 당해요. 그 당시 전체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최고 대장을, 그리고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 왜 그렇겠어요? 선조가 생각하기에 이순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사모가, 그리고 존경심과 따르는 게 자기보다 수백 배니까 이 새끼를 그냥 살려줬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선조가 어느 시점에서 이순신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지금도 정치라는 게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내 모가지 떨어질 거다 생각하면 저 새끼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그래. 그런 식으로 서로 헐뜯고 이러는 게 정치인데, 선조라는 사람은 내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야말로 소복 완전히 뭐라 그러지 이거? 백이 완전히 다 고문당하고 몸이 갈기갈기 그냥 병든 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구례에서 상당히 이 구례 동네 사람들이 극진하게 대접하고 원기를 회복시켜 드리느라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백이종군 길이 여기 있잖아요.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건강도 이제 보살펴드리고 그렇지만은 그때 아주 힘들었어요.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명량해전이라는 걸 기적적으로 치르잖아요.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다 그냥 110대를 원균이가 그냥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기가 다 구축해 놓은 판옥선 110척과 뭐 3개인가 8개인가 하여튼 그 거북선을 다 괴멸시키고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일본 놈들한테.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귀무덤이라는 거, 이총이라는 거. 그때가 정유재한테, 그때 이순신이 서울로 끌려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명량해전을 거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량해전에는 일본 놈들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퇴각하겠다. 우리 가는 길만 터달라. 그런데 그런 걸 그냥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그냥 제일 마지막에. 왜 그러겠어요? 아니 그렇게 피곤하게 싸우는데, 왜 그 7년을 싸우는데 이순신 입장에서는 가려면 카라로 퇴로를 터졌으면 자기 아무 없이 가죠. 그냥 퇴로를 터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퇴로를 터달라고 뭐 이 백을 쓰고 뭐 검은 보화를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 거절하고 이놈들을 마지막까지 한 척도 나가서 다 괴멸시켜라. 400척이 다 괴멸되고 40척 살아서 도망갔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일제까지 내다보신 거예요. 이순신은 이 새끼들을 여기서 아작을 내가지고 맛을 배워줘야 다시 올 생각을 못한다.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여기서 퇴로를 터질 수는 없다. 근데 이랬는데
일제시대 때 오늘날도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정알론이라는 게 대두하기 시작하고 일제 말기 300년이 지난 다음에 자 이제 일본이 명치 유신을 하면서 쳐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36년 동안 너무도 혹독하게 당했는데 요새 우리나라 우파들은 그 일제시대야말로 우리 민족이 개화가 됐고 자본주의화됐고 너희들이 그냥 근대 시민으로서의 모든 도움을 일본에게 받았다. 일제시대를 격화시키지 마라.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하여튼 그 해방 1945년 이후에 사실은 이게 독립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1940년 8월 15일 날 사건에 우리 민족이 정말 기뻐했던 이지만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사실은 독립은 못한 거죠 우리가. 왜? 독립이라는 건 내 발로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뭐 지소미아 해가지고 미국들이 방위금을 5조를 내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여기서 그렇게 힘들면 가시라고. 우리가 당연히 뭐 양키고 홈 그러고 뭐 감정적으로 떠들 거 없어요. 우리가 5조면 우리가 자주 국방할 수 있으니까 가시라고. 돌아가서 편하게 쉬고 계시라고. 그 현대전이라면 당신들이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한다면 뭐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 거냐. 군사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당신은 여기 와서 고생하느라고 저기 하지 말고 가시라고. 내가 앞으로 계속 그 메시지를 낼 거예요. 가시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끝나고 나서 일본에 물러났으면은 이게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독립이란 말이에요. 홀로 독재 살 일인데. 근데 홀로 쓸 수가 없죠. 왜? 우선 허리가 반동강이 잘라졌으니까 어떻게 홀로 씁니까? 그래서 383이 거지고 해방이라는 건 풀해자에다가 노일방짜리가 해방은 맞아요. 일제의 그 마수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라서 8.15 해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실은 독립이라는 말은 못 써요. 여기는 미군정이 지금 우리가 저기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 해방 후에 3년 동안의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해방 공간이 아닙니다. 그게 미군정 기간이에요. 미군정이라는 거는 뭐 소위 중위 뭐 이 정도는 말이에요. 미군들 저런 도지사가 중위 같은 놈들이 해먹어 다. 서울대학 총장도 아마 무슨 대위 소위 뭐 이런 놈들이 다 해먹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게 어떤 나라인지. 그 오키나와에 있던 주둔하고 있던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행정을 다 쳐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뭘 압니까? 한국이 뭔지. 뭐 관심도 없었고 한국이. 갑자기 미국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빨리 거기에 공백기가 되는데 여기가 소련이 진주한다니까 우리가 이거 듣다가 큰일 난다. 그럼 우리도 밀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오키나와에 있던 부대를 일로 배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령관은 메가더라고 이제 동경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잽싸게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메가더하고 연락을 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해온 사람이니까 나를 여기 대통령으로 미시오. 걔들은 괜찮은 거 같고 그래서 온 거고. 그 외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 당시는. 왜냐면 이승만은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된 거고 김일성은 소련말, 중국말, 한국말 거의 똑같게 해요. 언어에 아주 귀재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개화된 사람이 그 집안이 그 엄마도 강반석이니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강반석이라는 게 반석 베드로라는 얘기 아니야. 강베드로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집안이 전부 그 개화된 사람들이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큰 사람인데 결국 분할 통치를 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당시 벌써 최고의 그 모든 애국자들의 생각은 단선 단정 반대예요. 이게 이 말이었거든요. 그 당시 단선 단정,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 반대.
그럼 이 나라가 쪼개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분단을 해서 지금 얼마나 이렇게 당하는 겁니까? 지금 미국이 방위금 내라고 지랄하는 것도 남북부의 대치 상황에서 니들 우리가 뭐 어떻게 대신 해주고 있는데 뭐, 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때 이 단전을 반대했던 우리 지사들의 생각은 이 나라, 이게 어렵게 해방에 이 기회를 맞았는데 여기서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은 우리나라 이 분열된 이 채로 이거 굳어버리면 이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냐면 해방 후 이 3, 4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우리 역사의 모든 문제가 노출되는 시기예요. 우리 뭐 좌익, 우익, 뭐 식민지 친일파, 뭐 독립운동파,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런 정신사적으로나 모든 게 이 해방 이후에 엄청난 혼란에 있었지만 엄청난 기회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지식인들이 독립운동가들이 투쟁을 하잖아요. 김구 선생이라든가 김규식이라든가 뭐 여운형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조만식이라든가 여러분들 뭐 하여튼 박헌영이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인물들이 그 당시는 진짜 굵어요, 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칠 때인데 내가 보기엔 그 사태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그래도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러고 준비를 한 사람이 여운형이라는 인물이요. 왜? 여운형이는 무슨 이 좌우의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통일정부를 세워서 어떻게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 민족의 대의를 구현하자고 그 역설을 한 사람이 여운형이거든요. 근데 그 여운형이 세운 정부가 조선인민공화국인데 그 말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돼요. 오늘날 역사를 서술할 적에 여기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그게 지금 보면 이상한 거죠. 그 당시는 그게 민중공화국 정도예요. 그때 인민이라면 란민, 이거는 요새 말하는 이 인민, 북한이나 이 공산주의와 관련 있는 언어가 아니라 인민이라면 맹자에 그냥 흔히 쓰는 언어고 우리 동양 사람들에겐 그냥 인민이 고르다가 인민이 좋다 그래서 인민공화국을 한 건데 지금은 그게 인공이라고 항상 지금 역사에서 얘기하는 인공이라는 게 북조선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이라는 게 박헌영 선생이 세운 거고 이 산하의 각 지역에 아까 건국준비위원회의 소속의 인민위원회라는 그 당시 인민위원회라는 게 자생적으로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뭐 몇백 개 이제 인민위원회가 세웠는데 인민위원회가 여기 이제 제일 최초로 생긴 게 여기 구례 지역이기도 하지만 제일 세게 나간 데가 어디냐면은 제주도예요. 제주도 인민위원회거든. 왜?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우선 섬으로 고립되어 있는 데다가 해방 후에는 제주도가 상당히 개화된 동네예요. 왜냐하면은 일제시대를 통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가장 서구문물이라든가 일본의 명치 이래의 그 개화된 문명을 익힌 사람들이야. 왜냐면은 거기 제주도에 그 11개 항구를 휙 돌아가지고 오사카까지 댕기는 전기 연락선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전기 연락선을 타고 그냥 그때는 패스포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본이니까 그때 식민지니까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뭐 제주도에서 할 일 없잖아요. 뭐 해녀들이 뭐 전복 따고 이런 거지 그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 와서 이제 방직공장 특히 오사카에서 군대에 쓰는 고무공장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해방 후에 직후에 6만 명이 유입합니다. 거기에는 입이 일본에서 노동운동 한 사람들도 있고 탄광에서 조직해가지고 요새 그냥 응시하는 노조의 그 대빵들은 그때 다 제주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제 뭐 하면 우리가 인민위원회 만들어서 미군정이 와서 그러는데 미군정이 꼼짝 못하는 거지, 얘들은. 그러니까 미군정과 이것이 심하게 대치라는 거예요. 딴 거는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인공하의 모든 인민위원회를 분쇄시켜라. 그러니까 이 군정이 아주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굴복을 안 하는 거지. 그 제주도는 버틸만 하지. 그 당시는 우리나라 해방 후에 그 지금 해방 공간이라는 게 우리나라 군대가 있었겠어요? 일본 군이 빠졌는데 무슨 군대가 있어요? 갑자기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 경비대라고 그랬어요. 예, 조선 경비대라는 거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다 조선 경비대 출신이에요. 그게 예, 국군이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우리 해방 공간이라는 건 특수한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는 또 대체로 말이에요. 좌익운동 하던 일제시대 때 좌익운동 하던 사람이 군대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효율적으로 한 사람들은 좌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어? 좌익이라는 게 계급 투쟁 이론이고 하여튼 투쟁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들은 다 그냥 추상적인 말들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들이고 돈 있는 자제 사람들이 그저 양심 지키기 좋은 말이 민주주의란 말이요. 그 실제로 투쟁 안 하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제대로 투쟁하는 사람은 전부 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어떤 좌든지 간에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해방 이후에 군대 내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군대가 좀 붉었다니까. 그런데 그 당시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1945년 8월 16일 날 경찰서에 출근한 새끼 있었을까? 한 사람도 없죠. 저 8월 16일 날, 8월 15일 날 해방돼가지고 온 국민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8월 16일 날 출근한 경찰이 한 명이나 있겠냐고. 모든 관공서도 비고 경찰서도 다 비었어요. 군대는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근데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는 어떻게 다스리냐. 지금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치안이 돼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경찰했던 사람들이 유능하다. 얘들을 다시 불러라.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경찰이라고 보면 다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환장할 일이 있습니까? 네. 아니 생각해보라고. 그 우리나라의 가장 일제시대를 통해서 일본인들이 일제시대에 와가지고 야 여기 또 이순신이 없나 하고 굉장히 걱정했거든. 근데 이순신 같은 한 사람이 홍범도라는 사람이야. 그게 소위 말해서 그 청산리 전투라든가 이 봉오동 전투를 수행한 그 위대한 장군이죠.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이 정규군이 1000명이 죽어요. 1000명이. 이게 기록입니다. 이 중국 이 땅에서 일본군이 그렇게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홍범도가 있고 그 다음으로 잘 싸우는 사람이 그나마 김일성이요. 우리 역사에는 지금 평가가 안 되지만은 하여튼 빨치산 노릇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김원복이라고, 밀양 사람이 약산 김원복이거든. 김원복 장군이야말로 정말 그 위대하게 싸운 분이죠. 하여튼 일본놈들한테 잡힌 적도 없고. 그런데 해방공간에 들어와가지고 이 노덕술이라는 일제 그 경찰 새끼인데 수갑 채워 가가지고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공을 받잖아요. 거기서 느낀 절망감이라고 하는 거는 일제를 상대로 해서 마음대로 휘둘렀던 중국 대륙에서 일제에 가장 골탕을 먹였던 이 사람이 해방공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니 이게 내 나라가 제일 무서운 감옥이요. 그리고 일본 시대 때 경찰했던 놈이 갖다 고문을 하네. 환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북한으로 간 건데, 그걸 또 북한으로 갔다 그래서 이 독립유공자에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엊그저께 또 그 기념사업회를 또 하느라고 내가 창립 연설을 또 했잖아요, 내가. 그거 하면 유튜브에 보면은 도울 치고 김원봉 치면 나 최근에 한 게 나와요. 근데 그거 뭐 몇십만이 봤습니다 벌써.
한국 사람들은 참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 해방 후에 그런 분위기에서 경찰은 오히려 친일파적인 데 가깝고, 그 조선 경비대 이 군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양인 세력이 많았어요. 오히려 그런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는 이해 못해요. 그런데 길거리 댕기는데 예를 들면 군인하고 경찰이 만나면 경찰이 더 무력적으로 세겠어요? 군인이 더 세겠어요? 그렇죠, 군인이죠. 경찰이 어떻게 군인을. 근데 해방 공간에서는 지나가는 경찰이 지나가는 군인들을 야 이 새끼야 너 뭐 이렇게 삐딱하게 모자 쓰고 내면서 조인트 막 깠다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를 아셔야 돼. 조인트 막 깠어요. 그래도 끽소리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례 얘기로부터 들어가자면은 저기에 여수에 14연대라고 있었어요. 14연대라고 지금 신월리인데 거기 저 한화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14연대가 있었는데 그 14연대 소속에 여기 이제 구례 사람이 여기 이제 주말에 휴가를 나왔거든. 주말에 여기서 뭐 나와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발소 의자가 이게 참 좋거든. 머리가 끄라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면서 쉬는 거라 콜콜 자요, 나이가들. 이발소 의자가. 근데 어떤 그 경찰이 들어오더니 술이 만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이발쟁이를 그냥 막 때리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너 잘 깎아야지. 인사도 안 하고, 괜히 그냥 술 먹어. 시비 오는데, 야, 이 새끼야, 그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그 군인이, 14년대 그 군인이, 아무리 봐도 못 참겠으니까, 야, 너 아무 죄 없는, 구례 이발사를 그렇게, 때리냐. 막, 발길질을 하고 심하게 구타하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야, 이 군발이 새끼가, 이 새끼가 니들, 감히 대한민국 경찰한테 달려들어. 그래가지고 얘를 연행에다가 경찰서에 갖고 와서 그냥 구타하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연행 됐다. 그러니까는 그 9명인가 같이 놀러 왔었거든. 그 9명이 수색하니까 경찰서로 습격해 들어갔지. 근데 그냥 9명 다 죽도록 얻어맞고. 그러니까는 14년대 화가 날 대로 났지. 그래도 끽소리 못했다고. 그 전에 이제 여기 영암에서 큰 또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주 영암에서 이 경찰한테 광주 제4연대 사람들이 대거 당해가지고 6명이나 죽어요. 그냥 총으로 쏴버려가지고. 그래도 군대가 경찰한테 끽소리 못했다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 분위기를. 그때 그 분위기를. 자, 제주도에서 인민위원회가 그렇게 저기 하니까는 1947년 3월 1일 날 3.1운동 그 항쟁 기념 이걸 관덕정이라는 데서 크게 열었는데 그때 경찰이 이 새끼들 뭐 3.1운동 이거 빨갱이 새끼들 아니야? 그러고서 응원경찰이라고 하는데 그 경찰이 저 막루에서 그냥 발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명이 죽어요. 그 사태에 대해서 항의를 이제 제주도민들이 그 인민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잘 돼 있었고 또 일본에서 다 그런 노동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이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 미 군정 하에서 경무부장 그러니까 경찰 총대빵이 누구였냐면은 조병옥이요. 조병옥 몰라요? 알죠? 예. 그 조병옥이가 그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경제학 박사까지 한 사람인데 하여튼 해방 후에 일제시대 때는 꽤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치사하게 변했어. 그래가지고 제주도민들이 이 사태는 정부에서 이건 잘못한 거니까 민간에 이렇게 경찰이 쏴도 되냐. 그러니까 화해를 하자. 그리고 잘못했다는 사과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제주도민들의 민심을 무마시키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조병우가 뭐라 하냐면 경찰의 행위는
순수한 정당방위였다. 하등의 잘못이 없다. 6명을 민간을 쏴 죽여놓고 나서 힘없는 이 말에 치워가지고 애가 애 안고 그냥 여인을 그냥 쏴버렸어요. 애까지. 그런 망할 놈들을 그렇게 해놓고 사과조차 안 하겠다니 열이 안 나 이게?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이 또 단결력이 있잖아요. 우리 구례 사람처럼 말이야. 그래가지고 항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무조건 탄압하는데 그 47년 1년 동안에 2천여 명이 다 검거가 되고 감옥에 다 들어가요. 대학생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야 이럴 수 있냐.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거제도 사람인데 박진경이라고. 참 이 문제 하나 참 나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역사에 저기 하는데 이 박진경 중령인가 하는 사람이 제주 구연대 취임사가 뭐냐면은 제주 30만 도민을 희생하더라도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빨갱이를 다 죽여라. 그때는 군인이 요새처럼 이렇게 전국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역민에서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럼 무조건 죽이라면 자기 동네 사람들 가서 죽이는 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다 못해가지고 박진경이 자고 있는데 그냥 쏴버렸어. 문상길 중위하고 손선호 하사라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주동을 해가지고 많이 죽였다고 미 군정에서 포상을 해가지고 대령으로 승진시켰어요. 그래서 대령 승진 파티를 해가지고 술이 거하는데 그날 밤에 가가지고 손선호가 이제 거기 그 내무반 담당 하사한테 가서 쐈지. 그러니까는 이게 엄청난 항명 아닙니까? 이 엄청난 항명인데 문상길 중위가 여기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법정은 미 군정의 법정이며 미 군정 장관인 딘 장군의 총애를 받던 박진경 대령의 살해범을 재판하는 사람들로서 구성된 법정이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자기 직속 상관을 살해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최후의 진술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는 죽음을 결심하고 행동한 것이다. 재판장이야 전 법관도 모두 우리 민족이기에 우리가 민족 반역자를 처형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질 줄로 안다. 우리에게 총살형을 선고하는 데 대하여 민족적인 양심 때문에 대단히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고민은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법정에 대하여 조금도 원한을 가지지 않는다. 안심하기 바란다. 박진경 연대장은 먼저 저 세상으로 갔고 수일 후에는 우리가 간다. 그리고 재판장이야 모든 사람들도 저 세상에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와 박진경 연대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저 세상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인간의 법정은 공평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법정은 절대적으로 공평하다. 기네. 이 최후진술에 나는 지금 눈물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이 문상길 나이가 불과 22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선호 하사의 최후진술은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밤에 암살하고 그 당시에 도망가기 쉬웠다는 거예요. 부대가 그때는 허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대령을 암살하고 도망갈 기회도 있었으나 30만 도민을 위한 일이므로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 하나의 생명이 30만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3천만 민족을 위한 것인 만큼 달게 처벌을 받겠다. 그러니까는 진짜 이 우리 민족의 지사들이 어느 시대든지 그런 양심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단을 하고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께 없어는 와 우리나라 군대가 빨갛구나. 다 빨갱이들로 점령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 군대의 아주 핵심 간부가 누구예요? 박정희 같은 사람이 그 당시 진짜 빨갱이였거든요. 군대 내에 남노당 조직의 아주 괴수였거든요.
상처까지 받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숙군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박진경 이전에 있었던 김익렬이라고, 그 김익렬 대령인가? 예, 이분이 여수의 14연대로 대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하들한테 제주도의 실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주도가 그때는 뭐 신문도 없고 이거 라디오도 없으니까 제주도는 무슨 일이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양심적인 이 김익렬 중령이가 하는 사람이, 야,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수 14연대는 상당히 의식화됐어요. 어? 14연대 사람들이, 야, 이게 지금 나라가 개판으로 들어가 있구나. 이러던 판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악화가 돼. 그러니까 큰 그림만 이해를 하시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제주도에서 그렇게 악화돼가지고 있으니까 제주도가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야. 제주도에 이것이 11년 돼가지고는 9연대 11년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가장 여수가 가까우니까 여수의 14연대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제주 토벌을 가라. 근데 여수에서는 이 사람들이 의식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 상황을 파악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1948년에 10월 19일 날, 사실 그 명령이 10월 15일 날 떨어졌는데, 여기서 사흘간의 여유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리드한 사람은 김지회라는 인물이에요. 김지회 중인데, 김지회, 홍순석, 이기종, 이 세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한 40명이 똘똘 뭉칩니다. 자, 우리가 갈 수가 있냐? 근데 또 가라고 말이야. 보급을 너무 잘 줬거든. 총인이 이런 거 아주 최고니 막 줬단 말이야. 제주도로 가라. 그리고 군함을 항구에다 딱 대놓고 너희들 가라. 2,000명이에요, 이게. 저기가 탄환이랑 이런 걸 다 주면서 토벌하라. 근데 이 토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가 토벌이라는 것은 무조건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를 토벌하러 가려니 이거 말이 되냐? 지금 생각하면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 당시 군인들은 그래도 대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국가가 이런 혼탁한 시기에 우리가 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되겠냐?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빨간 마후라는 그런 영화 보셨어요? 네. 신영균이가 그 나오는 그 주인공도 항명을 한 사람이거든. 왜냐면 그 당시 그 사람이 해인사 8만 대장경 거기에다가 폭탄을 터뜨리라고 명령이 내려왔거든. 그때 만약에 이거 한 방 눌렀으면 나는 우리나라는 참 끝났다고 생각해. 진짜 가장 우리나라의 귀중한 법인데 폭탄을 안 던지고 그 사람의 슬기로운 판단으로 항명을 한 거죠. 왜 이걸 던지냐? 이건 미군들이 내린 거예요. 인민군들 거기 있다고 6.25 때.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군인이 사실은 항명한다는 게 때에 따라서는 무조건 군인이 그렇게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삐라가 벽보가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 그 주체가 뭐 14연대 뭐 이렇게 쓰지도 않았고, 나는 이게 반역이 아닌 게 뭐냐면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예요. 이들이 아주 현명하게 이름을 줬어요.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 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지금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래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이 군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 엄연한 항명인데 이걸 어떻게 민주화 투쟁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 동족 상잔 결사반대 그리고 제2가 뭐냐면 미군 즉시 철폐예요. 이 두 개가 깨끗하게 표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주도 못 가겠다. 출동 거부예요. 출동 거부지 항명도 안 해요. 우리가 이거 항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만약 반란이라고 그런다면 서울로 진격해서 방송국을 점령하고 뭐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이건 단순히 부당한 것을 피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항명 진짜 그거는 예를 들면 박정희가 한 게 이제 그게 진짜 그건 반역이지. 그거야말로 우리가 지금 군사혁명이라고 하지만 군사혁명이 무슨 어렵다 군사혁명이야. 근데 쿠데타인데 이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음모를 안 했어요. 단지 이건 차마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이다 하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위원회인데 단순한 거부위원회인데 이들이 항명한 사건으로 이게 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거를 계기로 민중이 폭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미 군정의 정책이라는 게 가장 극악했던 게 뭐냐면 미국 수매 정책이에요. 그 쌀을 처음에는 뭐냐면 이 건준에서 쌀을 잘 관리해가지고 수매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미군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인공을 죽인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자유시장에 자유화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미국의 그때는 쌀값이라는 게 전부거든, 이 경제에. 그래가지고 완전 개판이 되니까 이놈들이 다시 수매정책으로 가가지고 국민들한테 뭐냐면 농가마다 어느 일정 배당을 시켜가지고 미국 수매를 시장 가격의 5분의 1로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국민들은 민중들은 완전 수탈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배가 쫄쫄고 사 먹으려면 5배로 또 내야 되잖아. 이런 악랄한 착취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민중들이 그냥 배가 절철 굶은 거요. 그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쌀이란 쌀은 집에 있는 쌀 다 해서 다 걷어가는 거요. 그 온갖 그런 부패한 관리들이 날뛰고 친일파 새끼들이 와가지고 다 하는데 게다가 그 해에 태풍이 3번이나 왔네. 여기 이 지역에 태풍이 3번이나 와가지고 수마가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이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판에 14년대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14년대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구무기가 전부 민중에게 방출이 됐어요. 무기고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의 항명이 아니라 사실은 군대의 항명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생 문제가 폭발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그 비극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희생된 경찰은 물론 많을 테고 순천에서는 경찰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는 뭐 여기도 가해자 자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같이 희생된 거지 내가 이게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너무도 정치가 개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이제 바로 7일 후에 대규모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뭐 항공모함까지 보내고 비행기 보내고 뭐 탱크가 몇십 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박살을 내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수, 순천, 이쪽 구례 이 모두가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었겠어? 거북선을 이순신이 그야말로 이민족을 국난에서 구한 그 위대한 거북선을 만든 사람들의 다 후손들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박살을 내는데 그 찌까답이라고 그래서 그 무슨 천일고무에서 나온 뭐 고무신도 다 나눠줬거든. 그 공장을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고무신도 없어요. 저거 하는데 다 신발 나눠줬지. 그리고 군대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진 보면 다 빨개 벗겨가지고 이렇게 사진 이 속사스만 입고 있는데 왜냐면 속옷은 갈아입지 못하는 빤스 같은 거. 근데 딱 보면 군용이면 그냥 죽이는 거야. 찌까답이 신었으면 죽이는 거야. 여자 남녀 노소하는데 그대로 공소루연 운동장에 다 집합하라고 그냥 쏘는 거야. 찌까답이 뭐 너 딱 해가지고 손에 기름때 묻었어 이 새끼 총 만진 놈에 깡 그렇게 해서 몇만 명을 죽인 거야. 아까 뭐 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2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 지역은 뭐냐면 이 지역은 사실은 지리산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이를 다 돌아갔으니까 지리산에 들어갔으니까 괜히 이 지역에 와서 니들 잡았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 배고프다는 밥 줬다고 이 빨갱이 새끼 쏴 죽이고 치료해줬다고 이 새끼 빨갱이라고 죽이고 이런 참혹한 악랄한 세상을 자그마치 6년 6개월 동안 지내야 됐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반성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철저히 이것은 여러분 내 말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 이거는 항명도 아니고 이거는 민중의 그야말로 외침이라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고 순천지검에 있던 박창길이라고 검사인데 사람을 그렇게 죽여서 되냐 검사니까 그 당시에 검사로서 이거 재판을 하자. 근데 경찰이 쏴버렸어. 경찰이 그렇게 쳤어요, 그 당시에. 아니, 검사도 경찰이 그냥 쏴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개판인 게 그 말이 안 들어갔네. 이걸 가지고 뭐 다 얘기해. 또 이걸 또 자세히 하면 또 고소가 들어와. 그럼 또 이거 다 증명해라. 씨발, 내가 그걸 언제 증명해?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그런 걸 증명을 하고 내가 살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죽을 지경이야. 내가 오늘도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강 분위기를 아셨잖아요. 이 해방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분위기를 알아야 돼. 그 삶의 그 모습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아시고 그래야 우리가 대책이 나오고 단결이 되고 그 내가 여순민중항쟁이라고 부르는 건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군인들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군인들은 도저히 군인의 본분으로서 할 짓은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피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싸우지도 않았고 물론 지나가면서 저 여수에서 기차 타고 순천으로 해서 구례로 해서 뭐 광양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보성 쪽으로 빠진 사람도 지리산 쪽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그 루트가 갈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비참했던 거예요. 민중들이 일시 이 폭정에 대해서 한 거를 한 건데 그거를 싸잡아가지고 그냥 전부 빨갱이로 그냥 무조건 죽이면서 이것만 이렇게 이거 뭐 이게 이승만 저기 했다고 이게 지금까지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돼 있거든.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 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 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표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
이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어? 여러분들 부지런히 이 책 사서 좀 봐. 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책 하나 안 사면 어떡하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되면서 국가보안법 만들어지죠. 이걸로 기회. 그러니까 여순 사건이라는 게 이 여순 민중항쟁이 지금 특별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은 제주도는 서민에서 그 밀봉이 됐다고 우리가 몰랐어요. 지금은 제주 4.3이라고 하면 1960년대만 우리 1970년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주 4.3이 뭔지. 그러나 여순반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았거든. 근데 여순반란이라는 거를 여순반란을 규정하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한 반공국가로 만든 거거든. 그래서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국가보안법 제정되죠. 그 다음에 학도 호국단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계엄령이 만들어지고 연좌제. 제일 끔찍한 게 연좌제. 이 개새끼들 제일 끔찍한 게 연좌제. 그런 것들이 이 소위 말하는 여순반란이라는 이름 하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거를 만들어서 덕을 본 세력들은 이거를 뒤엎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근원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 4.3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까지 나서야 되는 형편이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디 간에 평안하시고 여기는 그 억울한 혼령들과 더불어 사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회원이 됐으면 그렇게 하고 우리 역사가 이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아니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하시고 오늘 정말 구례에서 이 강의는 제가 보기에 교감이 100% 되는 위대한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겨울에요. 아버지 장가를 들어볼 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아버지 되는 것이다. 아버지를 봤어야 아버지가 무엇인지 알지요. 꿈속에서도 못 봤으니 어찌 알겠소. 아이를 낳아보니 고슴도치 이야기가 사실이어라. 애기 입에서 나온 것 주워 먹으면서 암살도 않고 애기가 샀더니 번복이 되어서 하나도 안 더러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이뻐했을 것인지 똑같이 젊은 죄 없는 우리 아버지를 왜 죽였을까요? 응? 아버지 없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악시가 있어라. 혼자 아버지 목까지 함시로 골병이 다 들었어요. 날이 굳으면 끙끙 앓답니다. 나는 부부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언니 앞에서 아내 사랑도 자식 사랑도 마음껏 못했어라. 역사는 반복된다. 던지 아버지 없는 아들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은 게 여기서 그 몹쓸 사슬을 딱 끊어버리고 싶소. 내가 빨간 것은 핏뿐인데 빨갱이 새끼라고 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저앉은 70년을 살았습니다. 인자 본게 빨갱이는 평등하다는 왼손이고 아버지 죄 없이 몽둥이 맞아 얼마나 무서웠어. 느닷없이 총 맞아 쓰러지면서 얼마나 억울하셨어. 아버지, 나도 금방 아버지 대신 하늘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붙들고 엉엉 울고 싶소. 죄지은 아무것도 없는데 평생 고개 숙이고 산 나를 목만 태우고 덤덕궁거리면서 온 동네 싸돌아 다녀주라고 부르고 싶어라. 우리 아버지
내 차에 모시고 한라산, 금강산, 백두산 구경시켜드리고 비행기 타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딱 한 번만 간다면 한이 없겠어라. 하늘나라에서 부디 며칠 한 싹 푸시고 편하게 계시오니 술 석 잔이랑 절 2잔을 받으시고 지금부터 활짝 웃으십시오. 응? 나도 아버지 따라서 시방부터 웃고 살아요. 응? 아버지. 네, 아버지. 구례 위령제 충문 유세차 서기 2019년 11월 19일 음력 기해년 을해월 경신일 도올서원 강주 철학자 도올 김용옥은 여순민중 항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모든 영령님들께 삼가 소고하나이다. 잘 있거라 산동아, 너를 두고 나는 간다. 19 꽃봉오리 피워보지 못한 채로 까마귀 우는 꼴에 병든 다리 절며절며 달비머리 풀어안고 원안에 넋이되어 노고단 골짜기에 이름없이 쓰러졌네. 살기 좋은 산동마을 인심도 좋아 산수유 꽃잎마다 서른정을 맺어놓고 까마귀 우는 꼴에 나는야 간다. 너만은 영원토록 울어다오. 이것은 이 구례 지역에 살던 꽃다운 19살 소녀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손이의 오빠가 총살당하면 집안의 대가 끊기기 때문에 대신 총살당하기 위해 끌려가면서 남긴 애달픈 노래라고 합니다. 꽃다운 소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대신 총살당한다는 말이 어찌 독립국가 대한민국 개명한 세상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도 무참히도 존속되어야 할 생명의 권리를 빼앗긴 홀령이 부지기수 백두대간 호남 정맥이 지리산을 타고 흘러 섬진강과 만나는 이 구례뜰에는 아직도 그 홀령들의 울음이 끊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까마귀 우는 고래 나느냐 간다. 너만은 영원토록 울어다오. 이제 우리는 울겠습니다. 영원히 울겠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밤 9시부터 시작되어 1955년 4월 1일 지리산 입산 허용 공고가 나붙기까지 6년 6개월 동안 학살된 2만여 명의 영령이 모두 가해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부당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임을 밝히고 그들에게 부과된 터무니없는 이념의 굴레를 벗기며 광명정대한 민중항쟁의 횃불을 오늘 이 시점에까지 힘차게 던진 정의로운 역사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울겠습니다. 영원히 울겠습니다. 여순 사건은 반란이 아니라 20세기 민주주의 역사의 선봉을 달린 여순 민중 항쟁으로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여순 민중 항쟁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사의 영광스러운 전환을 위하여 여순 민중 항쟁에서 희생된 선령들께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올려 당신들의 혼백을 이어받은 우리들의 각오와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오니 부디 흔쾌히 흠양하시어 진실을 외면하고 역사의 정당한 진로를 방해하는 사악한 무리들에게 후천 개벽의 진리를 밝히시옵소서. 상향